진리에 이르는 길을 시작하겠습니다. 서울에 아파트가 부족하다는 사실은 누구나 다 직관적으로 알고 있죠. 대한민국 사람들은 다 알고 있어요. 그러면 실제로 부족하면 얼마나 부족한지를 알아봐야 되겠죠. 저번 시간에 다루었는데 인구를 좀 보도록 할게요. 서울은 1990년대에 비해서 그래요. 인구가 감소했죠. 많이 감소했죠. 한 100만 명 감소했죠. 부산도 보면 한 80만 명에서 한 340만 명으로 감소했죠. 한 30만 명 감소했어요. 인구 대비 적게 감소한 건 아니에요. 그래요. 인구로만 보면 뭐 서울도 감소를 했으니까 안 올라가야 정상일 것 같은데 주택 가격이 자꾸 올라가죠. 특히 아파트 가격이 계속 올라가죠. 그래요. 그럼 둘의 차이를 좀 알아봐야 되겠죠. 둘 다 인구가 크게 감소했는데 부산은 안 올라가는데 서울은 올라간다면 이상하잖아요. 그래요. 부산하고 서울하고 다른 점이 있겠죠. 그래요. 우선 그 부분을 알아야 되겠죠. 그런데 부산의 인구를 이동시키기 위해서 신도시를 짓나요? 그런 게 없다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서울의 인구를 분산시키기 위해서 신도시를 짓죠. 예전부터 그랬죠. 그래요. 인구 감소 이유가 다른 부분이 있다는 거예요. 한번 볼게요. 2020년 8월 24일자에 나온 말인데 한번 볼게요. 1기 신도시로 개발된 경기도 분당, 일산, 중동, 평촌, 3본 지역은 1989년에 건설 계획이 발표된 후 1992년 말 입주가 완료되었습니다. 서울과 25km 이내에 있는 1기 신도시가 조성된 이후 서울에 몰려있던 인구가 분산되면서 1기 신도시 사업은 성공적인 신호를 보였습니다. 그렇죠. 그래요. 신도시가 개발되면서 인구가 분산된 부분이 있는 거예요. 그래요. 이것은 자연적인 인구 감소가 아니라 인위적인 인구 감소죠. 그래요. 부산하고 달라요. 이후에도 신도시들이 개발이 됐죠. 뭐 판교나 그래요. 위례나 뭐 이런 데는 또 그 이후에 새로 개발된 신도시들이죠. 여러 차례 인구를 분산시켰어요. 나가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에요? 아파트에 살고 싶은데 서울의 아파트는 비싸고 비싸니까 사기에 부담스럽고 그렇죠. 그렇다 해서 서울에서 멀리 벗어나기 싫고 그렇죠. 그런 사람들이 신도시로 나가는 거죠. 아파트에 사는 것보다 서울에 사는 걸 중시하는 사람들은 어떨까요? 그렇죠. 아파트만 있는 게 아니죠. 뭐 빌라도 있고 그렇죠. 연립주택도 있고 뭐 그렇죠. 그래요. 그런 데서 살겠죠. 그래요. 하여간 분산 효과가 있었어요. 부산하고 달라요. 그런데 신도시에서 거주하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 있을까요? 서울에 직장이 있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겠죠. 또한 서울에서 살다가 직장이 없더라도 신도시로 나가는 이들도 있겠죠. 그런 이들은 항상 서울로 돌아올 수 있는 이들이죠. 그래요. 충분한 자금을 마련하면 서울에 있는 집을 살 수 있는 사람들이에요. 다 그렇진
신도시로 나가는 사람들이 다 서울로 들어오진 않겠지만 상당 부분은 들어올 수 있는, 들어오고 싶어 할 수 있죠. 그래요. 들어오고 싶어 하는데 충분한 자금이 마련되면 다시 서울로 들어오겠죠. 그리고 아파트를 구매하겠죠. 그런 부분이 있는 거예요. 부산하고 다르죠. 그래요. 경기도 도시별 인구를 봤어요. 경기도는 1990년대 615만원에서 2018년대 1310만명, 2배 이상 증가하죠. 성남시도 보면 54만원에서 1990년 54만원에서 2018년 93만원으로 증가하죠. 그래요. 안양시도 어떤가요? 48만에서 56만 명으로 증가하죠. 별로 안 증가했죠. 그래요. 고양시는 이제 1990년부터 인구가 나와 있었어요. 51만 명에서 106만 명으로 크게 증가했죠. 뭐 1990년에는 사람이 거의 안 살았던 모양이죠. 고양시 뭐가 있나요? 일산이 있죠. 일기 신도시가 있는 거예요. 그래요. 성남시에는 분당하고 판교가 있죠. 안양시에는 평촌이 있죠. 그래요. 수원시도 안 봤어요. 수원시도 그래요. 경기도 내에 있으니까 64만에서 120만으로 증가했죠. 그래요. 그럼 이렇게 증가한 인구가 다 서울에서 빠져나간 사람일까요? 그건 아니라는 거예요. 경기도가 610만원에서 1300만원으로 증가했는데 한 700만 명 이상이 다 서울에서 나간 사람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경기도 자체도 발전하면서 인구가 증가했다는 말이겠죠. 이 말은. 그걸 확인할 수 있을까요? 확인할 수 있겠죠. 사업체 수인데 전국은 사업체 수를 보면 안 되고, 사업체가 있으면 이제 어때요? 경제 활동 인구가 있겠죠. 경제 활동 인구가 증가했는지 안 했는지 보면 되는 거죠. 그래요. 서울은 1990년, 전국은 경제활동 인구가 1800만에서 2019년 2800만 명으로 증가하죠. 서울은 460만 명 중에서 그래요. 530만으로 증가하죠. 경기도도 경제활동 인구를 보면 266만 5천명에서 722만 6천명으로 증가하죠. 크게 증가하죠. 2배 이상 증가하죠. 그래요. 부산도 157만 8천명에서 174만 1000명까지 증가하죠. 부산은 1995년도에 경제활동 인구가 제일 많았죠. 그래요. 지금은 경제활동 인구가 1995년보다 못하죠. 그래요. 부산 같은 경우에 보면 2000년도에서 2010년 사이에 되게 어려웠죠. 다른 곳은 2000년에서 2010년 사이에 경제활동 인구가 다 늘었죠. 전국도 늘었고, 서울도 490만 명에서 530만으로 늘었고, 경기도도 420만원에서 578만으로 늘었죠. 부산만 175만에서 165만 9천명 감소한 시기가 있었죠. 10년간. 뭐 때문에 그랬을까요? 안 좋은 일이 있었다라는 걸 알 수 있는 거죠. 그래요. 아마도 이 시기에 부산을 지탱하는 산업이 되게 어려웠다고 볼 수 있는 거죠. 부산이라면 뭐 그래요. 대표적인 산업이 뭔가요? 주로 뭐 항만이나 뭐 관광 뭐 이런 쪽이 있는 거죠. 제조업도 있겠지만 그래요. 아마 이 시기에 어떤 일이 있었을까요? 조선하고 좀 해운이 어렵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은 들죠. 2017년도에 한진해운이 파산했죠. 좀 그런 쪽이 어려워서
이렇게 감소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은 들어요. 그래요. 1995년도에 비해서 다 대폭 다 증가했죠. 서울이든 경기든. 부산만 감소했죠. 부산은 좀 쇠퇴하는 도시였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요. 직업으로만 보면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요. 부산 출신 대통령들이 많죠. 김영삼 대통령, 노무현 대통령, 문재인 대통령인데 뭐 대통령들 뭐 별 필요 없다는 거예요. 자기 지역 출신이 돼봤자 뭐 그런 거에 의해서 뭐 좌우되는 건 아니라는 거죠. 그래요. 사업체 수를 한번 볼 필요가 있겠죠. 전국은 202만 9천 개, 서울은 43만 8천 개, 부산은 14만 2천 개, 경기도는 50만 3천 개, 서울보다 더 많죠. 사업체 수가. 그래요. 대구가 9만 5천 개, 인천이 9만 8천 개, 광주가 6만 개, 대전이 5만 6천 개. 그렇죠. 사업체 수가 많을수록 경제활동 인구가 많겠죠. 당연하죠. 당연한 거예요. 그래서 경기도는 사업체가 많아졌다는 얘기인 거죠. 부산은 뭐 별 차이 없다 이 얘기가 될 수도 있는 거죠. 그래요. 그렇게 되는 거예요. 경기도의 사업체가 서울보다 많죠. 그래요. 경기도가 옛날에 1990년대에는 서울보다 경찰동 인구가 작죠. 인구도 작았겠죠. 근데 지금은 경제활동이 인구가 어때요? 서울보다 더 많죠. 경기도는 665만 3천 명, 서울은 539만 1천 명. 그래요. 그게 왜 그래요? 경기도 사업체가 서울 사업체보다 많죠. 옛날에는 훨씬 적었는데 훨씬 많아졌다는 얘기인 거죠. 더 많아졌다는 얘기인 거죠.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기업 육성이 중요한 거예요. 그럼 다 아는 사실이죠. 기업이 육성돼야지 어느 지역이건 소득이 높아지고 좋아지는 거죠. 그래요. 기업은 뭔가요? 자본이죠. 그래요. 그 자본을 아우러 보면 안 되는 거예요. 자본을 계속 육성해야 되는 거예요. 국가별로도 그렇고 지역별로도 그렇고. 그래요. 자본의 적대적인 정책을 쓰면 어때요? 악인 거예요. 그렇게 알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요. 하고자 하는 말은 뭐냐면 경기도 자체적으로 발전하면서 증가한 인구가 있다는 거예요. 경기도 인구 전체가 서울에서 빠져나간 인구 때문에 생긴 건 아니라는 거죠. 그래요. 그 부분이 있어요. 그것도 계산해보면 알 수는 있겠죠. 어느 정도 인구가 경기도에서 이렇게 생활하고 있는지, 경기도를 기반으로 해서. 그렇죠. 통계자료가 부족해서 그래요. 확인을 못한 게 있어서 그럴지도 모르겠지만 그 부분까지는 확인 안 했는데 하여간 알 수 있는 거는 경기도에서 경기도 인구 전체가 서울에서 거주하려고 하는 건 아니다. 하지만 그 중에서 일부는 서울로 이주할 수 있다. 그 정도만 알면 되는 거죠. 그래서 쉽게 얘기해서 서울 아파트의 수요자가 될 수 있다. 이렇게 보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한번 전국 가구 수를 한번 살펴볼게요. 한번 봐야 되겠죠. 보통 그래요. 한 가구 한 주택에 살죠. 그래서 살펴보는 거예요. 주택에 안 사는 가구도 물론 있겠죠. 그래요. 동굴에서 사는 건 아니라 하더라도 뭐
많잖아요. 오피스텔도 있고. 사람 살 수 있는 데는 꼭 주택에서만 살 수 있는 건 아니죠. 그래요. 원룸에서 살 수도 있고. 원룸은 주택으로 분류될 수도 있겠죠. 하여간 뭐 주택에서만 살 수 있는 건 아니기 때문에 가구 수는 주택 수보다 많겠죠. 그래요. 가구 수는 1990년에 1135만 4천 개였어요. 근데 2019년에는 2034만 3천 개예요. 대폭 증가했죠. 근데 잘 보세요. 1인 가구가 100만 명에서 600만 명으로 증가했어요. 그리고 5인 가구가 214만원에서 80만원으로 감소했어요. 1인 가구는 대폭 증가하고 5인 가구는 대폭 감소했죠. 이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가구를 구성하는 사람의 수가 감소했음을 바로 알 수 있는 거죠. 예를 들어서 옛날 같으면 한 가구를 구성하는 사람이 한 평균 5명이라면 지금은 한 3명 정도 된다. 바로 짐작이 가는 거죠. 그래요. 그 말은 무슨 말인가요? 인구는 감소해도 가구 수는 증가할 수 있음을 가리키죠. 5명이 한 가구를 구성하면 10명 어떻게 되나요? 2가구를 구성하죠. 근데 3명이 한 가구를 구성하면 어떤가요? 3주택 이상이 필요하게 되는 거죠.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겠죠. 그럼 2가구를 구성하려면 몇 명이 필요한가요? 평균 3명이면 6명이 필요하죠. 5명일 때는 10명이 필요했는데 그렇게 되는 거죠. 즉 가구수 인구가 감소해도 가구수가 증가할 수 있는 거라 증가할 수 있으면 알 수 있죠. 가구가 증가하면 집도 증가해야 되는 거죠. 그렇게 되는 거예요. 주택이 있겠죠. 주택수는 어떤가요? 가구수와 거의 같죠. 113만 5천 1990년에 가구수는 1135만 4천 명, 주택은 1130만 1000개죠. 1130만 1000개. 2019년도 어떤가요? 가구수는 2034만 3천 명, 주택은 1937만 3천 개, 거의 비슷하죠. 그래요. 근데 아파트 비중은 어떻게 되나요? 1990년에는 330만 개였죠, 주택이. 근데 아파트가 167만 8천 개죠. 14.85% 보급됐죠. 그래요. 주택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그렇죠. 그리고 2019년에는 어때요? 주택이 1937만 3천 개인데 아파트는 1040만 5천 개죠. 아파트 비중이 53%예요. 전국적으로 볼 때. 그래요. 그럼 짐작해가지고 서울의 인구가 왜 감소했나요? 첫 번째 이유, 신도시로 인구를 분산시켜서. 두 번째 이유 뭔가요? 가구를 구성하는 평균 구성원의 수가 감소해서. 그 대부분 알 수 있겠죠. 그래도 한번 확인해 봐야 되겠죠. 서울 가구 수가 1990년에 281만 4천 개였죠. 2019년에 389만 6천 개죠. 가구 수가 증가했죠. 인구는 감소했는데 가구 수는 증가했어요. 1인 가구하고 5인 가구만 볼게요. 1인 가구는 25만 7천 명인데 1990년에 2019년에 129만 9천 명이죠. 그래요. 대폭 증가했죠. 혼자 사는 사람들이 많은 거죠. 나이 들어서 혼자 사는 애도 많고 더 많아졌고, 뭐 젊어서도 요즘 예전과 달리 그렇게 결혼을 크게 중시하지 않죠. 그래서 혼자 사는 남자들이 많은 거예요. 청년들이, 젊은이들이 많은 거예요. 그래요. 1인 가구 25만 7천 명에서 129만 9천 명으로 크게 증가했어요. 그래서 뭐 골드 미스니 이런 말도 있잖아요. 소득이 많은 여성을 골드 미스라고 하죠. 혼자 산다는 얘기인 거죠. 그래요. 근데 골드맨이라는 말은 없죠.
없죠. 이상하죠. 그래요. 골드미스는 그러니까 소득이 많은 여성은 드러나는 곳에서 돈을 많이 써서 그런 거예요. 그래요. 그러면 소득이 많은 남자는 어디서 돈을 많이 쓸까요? 드러나지 않은 곳에서 돈을 많이 써서 골드맨이란 말은 없는 거예요. 그렇게 되겠죠. 뭐 특별히 남성 여성보다 더 검소해서 그런 건 아니겠죠. 그래요. 5인 가구는 어때요? 대폭 감소했죠. 1990년 56만 3천명, 2019년 13만 8천명 대폭 감소했어요. 그래요. 그래요. 인구는 감소했지만 가구 수는 크게 증가했죠. 그래요. 그 말은 무슨 말인가요? 가구를 구성하는 평균 구성원 수가 대폭 감소했다는 걸 가리키죠.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인구를 분산시켜도 새로운 가구들이 새로운 주택들이 필요하게 되는 거죠. 아파트를 볼게요. 서울은 1990년에 아파트가 53만 채예요. 그 주택이 279만 6천 채예요. 18.96% 되죠. 아파트 비중이. 그래요. 2019년에 어떻게 됐을까요? 아파트 비중이 45%예요. 많이 증가한 것처럼 보이죠. 많이 증가한 것처럼 보일 뿐이에요. 전국은 어떤가요? 평균이 53%예요. 그래요. 그 말은 무슨 말인가요? 서울에 아파트가 많이 보급이 안 됐다는 거죠. 절대적으로 부족하다는 얘기인 거죠. 그래요. 절대적으로 부족해요. 많이 부족하죠. 부산은 어떤가요? 1990년에 아파트 비중이 15.9%였어요. 서울보다 낮죠. 서울은 18.96%죠. 근데 2019년에 어떻게 되나요? 아파트 비중이 59.16% 되죠. 서울은 어떤가요? 45.99%죠. 절대적으로 부족하죠. 서울은 절대적으로 아파트가 부족해요. 그래요. 2000년부터 2010년까지 몇 프로가 증가했나요? 아파트 비중이. 서울은 한 11% 증가했죠. 부산 몇 프로 증가했나요? 한 12% 증가했죠. 증가율이 비슷해요. (2010년부터) 2019년 볼까요? 서울의 아파트 비중이 3%밖에 증가를 안 해요. 2010년에서 2019년 사이. 부산은 어떤가요? 50%에서 59%로 증가하죠. 9%가 증가하는 거예요. 뭔가 문제가 있는 거죠. 서울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아파트가 절대적으로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개발을 안 했음을 알 수 있는 거죠. 2010년과 19년 사이에. 잘못된 거죠. 또 집값 올린 주범을 잡아냈죠. 그래요. 집값 안정된 곳을 한번 볼게요. 잘 안 올라가는 거. 광주를 보면 되겠죠. 저번에 확인했으니까. 광주를 볼게요. 아파트 비중이 79%죠. 그래요. 그래요. 2010년도에 77%였죠. 별로 안 늘어났죠. 오히려 2000년에서 2010년 사이에 많이 증가했음을 알 수 있죠. 그래요. 근데 광주는 개발 안 됐다 해서 이게 큰 폭으로 안 증가하지 않았다 해서
아파트가 부족하다 얘기할 수가 있나요? 얘기할 수가 없죠. 아파트 비중이 거의 80%에 육박하죠. 의지하는 사람들 다 아파트에 산다는 얘기죠. 아파트가 흔하다는 얘기죠. 그 아파트 가격도 낮죠. 아파트가 흔하다는 얘기인 거예요. 흔하니까 아파트 가격이 안 올라가겠죠. 잘. 그래요. 일장일단이 있어요. 아파트 가격이 아주 낮으니까 누구나 살 수 있으니까 잘 지어지겠죠. 그래서 확 높아진 걸 수도 있죠. 아파트를 싸게 사니까 또 어때요? 저축을 할 수 있는 거죠, 현금을. 그래요. 좋은 점도 있어요. 아파트가 비싼 지역이 꼭 살기 좋은 게 아니에요. 돈을 이렇게 모으다 보면 어떻게 되나요? 투자를 할 수 있는 거죠. 광주 사람들이 아마 서울에 많이 투자했을 거예요. 이번에 집 많이 올라갈 때. 그렇잖아요. 아파트를 쉽게 살 수 있죠. 한 2억이면 사니까. 맞벌이 하면 한 3, 4년 모으면 사는 거죠. 그리고 한 10년 동안 돈 모으면 한 4, 5억 모으는 거죠. 그러면 이렇게 투자를 할 수 있는 거예요. 돈도 크게 벌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요. 인천 볼까요? 인천도 아파트 비중이 63% 되죠. 그래요. 2010년에서 19년 사이에 대폭 많이 지어졌죠. 그래요. 대구도 볼까요? 대구도 2010년에서 19년 사이에 비중이 51%에서 58%로 증가하죠. 한 7% 증가하죠. 그래요. 경기도 볼까요? 경기도는 56%에서 2010년 56%에서 2019년 61% 한 5% 증가하죠. 증가를 해요. 그래요. 서울이 문제가 있는 거예요. 절대적으로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2010년에서 19년 사이에 개발을 안 한 거죠. 개발했으면 훨씬 나았겠죠. 이게 문제가 있는 거예요. 절대적으로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3%밖에 증가 안 했다는 거예요. 그래요. 그래요. 집값이 안정된 곳은 어떤가요? 한 60% 정도 보급이 됐죠. 인천도 한 63% 보급됐고. 그래요. 대구도 한 58% 보급됐고, 부산도 한 59% 보급이 됐죠. 그래요. 그럼 대략 한 몇 프로가 더 보급이 돼야 안정이 된다 볼 수 있나요? 한 60%가 보급돼야 되는 거죠. 현 시점에서 389만 6천 채의 60%면 몇 채인가요? 233만 7천 채인 거예요. 몇 채가 부족한가요? 233만 7천 채에서 166만 8천 채를 빼면 되겠죠. 66만 9천 채가 부족한 거예요. 그래요.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럼 66만 9천 채를 지으면 집값이 하락하느냐? 그건 아니라는 거예요. 부산과 신용등급이 다르다는 거죠. 그래요. 하지만 많이 보급을 했다면 그래요. 아파트 수요자가 갑자기 66만 9천 채가 나타나는 건 아니니까 개발을 꾸준히 했으면 아파트 가격이 상승하더라도 완만하게 장기적으로 상승을 했겠죠. 그래요. 그러면 필요한 사람들이 다 구매할 수 있었겠죠. 소득도 증가하면서. 지금 문제가 되는 거는 너무 가파르게 올라가 버린 거죠. 소득 증가 속도를 훨씬 추월해서 팍 올라 버린 거죠. 그래요. 그 왜 그런가요? 오르는 시기가 맞긴 맞는데 2010년에서 2019년 사이에 개발을 안 한 거죠. 안 한 거랑 마찬가지인 거죠. 그래서 문제가 생긴 거죠. 절대적 결핍인 거죠. 그래요. 그렇게 되는 거예요. 문제가 있었다 보면 되는 거예요. 뭐 어느 특정 정당 개인 그걸 비판하는 게 아니라 잘못한 건 잘못한 거니까 절대적인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개발에 힘쓰지 않은 거죠.
누구든 간에 개발에 힘써야 되는 거예요. 서울 같은 경우에는. 그래야지 현 시점에서와 같은 일이 안 벌어지는 거예요. 신도시 개발도 능사가 아니라는 거예요. 서울 아파트가 절대적으로 부족한 이상 신도시 아무리 많이 지어봤자 이런 일은 계속 일어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요. 그리고 서울이 개발되면 어떻게 되나요? 60%가 가면 경기도 인구가 서울로 이동하겠죠. 무분별한 신도시 개발은 어떻게 되나요? 경기도를 위험에 빠뜨리는 거죠.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요. 그래요. 더 자세한 내용은 다음에 또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